자, 안녕. 국어의 훈련 비문학 3강. 오늘은 문제풀이 방법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 이제 전체 강의를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3강하고 4강은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얘기야. 왜 요거를 앞부분에다가 배치를 했냐면, 이제 각각 우리가 뭐 인문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 나갈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볼 때 있어서 지문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문제도 풀 건데 문제를 풀 때마다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첫 부분에 우선은 진짜 중요한 거는 지문을 읽는 능력인데 첫 부분에 문제풀이 방법을 우선 쭉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풀이 방법을, 그러니까 각각의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크게 3개, 일치불일치, 주제 파악, 관계 이해라고 하는 3가지 문제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주제라고 했어. 주제란 말 대신 무슨 말을 쓰자고 했지? 그치? 하려는 말은 뭐지? 그지? 그 가운데 위치한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가장 큰 핵심이야.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앞에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이해됐죠?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짧은 그 기출 지문 중에서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일치불일치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그래. 자, 일치불일치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 일치불일치라고 하는 게 가령 A는 B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나왔을 때 뭐 A는 B다, A는 C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뭐해? 유치하잖아. 그죠?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일치불일치 문제를 눈깔 테스트라고 해. 눈깔 테스트, 그러니까 시력 테스트, 좋은 말로 하면 시력 테스트. 근데 이제 보통 눈깔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면 내가 이런단 말이야. 눈깔을 뽑아불라. 알았어? 이거는 눈깔만 있으면 돼. 근데 그게 눈깔 플러스 우리의 아주 단순한 이성이고요. 거기에 그 이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어휘력이야. 그래서 독해에서 실은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야. 어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야. 근데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 강의 듣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야. 그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단어들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런 단어들을 뭐 하면 찾아보는 습관. 혹은 비문학 공부를, 국어 공부를, 뭐 비문학 아니어도 국어 공부를 하루에 한 30분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만 들인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휘력은 늘어나거든? 근데 너무 그런 부분이 부족한 학생들은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문들이 출제된다니까. 그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아까 다시 정리하면 그래요. A는 B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에 플러스 알파 그것의 가장 근본은 어휘. 됐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구 구성과 소비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서 과거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수많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글에 써져 있어. 거기에 대한 일치불일치의 선택지의 지문은 이런 식이었어. 시장 수요의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 여기에 우선은 딱 눈에 띄는 게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야. 새롭다.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위에 나왔어. 그러면 새로운 산업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 근데 이것만 맞다고 해서 이 문장 전체가 맞는 건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도 필요로 하단 말이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봅시다. 인구 구성과 소비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의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 분류가 가능하다 했으니까 곧 이게 시장 수요라고 하는 것이 이꼬르 여기다 갈 필요 없이 그냥 인구 구성과 소비 가치의 변화가 시장 수요라고 볼 수 있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야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 내려야 되는 거야.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무엇을 살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바로 시장의 수요야. 수요. 그것이 공급이 아니라 수요. 살려는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이 변했으니까 새로운 산업이 생겼다라는 얘기니까 요 선택지는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맞다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그래. 이 문제를 맞히냐 안 맞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느냐야. 선택지가. 그죠? 이걸 우리가 선택지라고 부를 텐데 선택지가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봅시다. 자, 볼게요. 카네즈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장이 굉장히 뭐합니까? 길지? 길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주제와 서술어로 끊어주는 습관들을 해야 되는데 이 긴 문장의 주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일 거야. 카네즈만과 같은 확률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누구에게? 그죠? 경제학으로 하여금 그 전까지 경제학으로 하여금 이거보다는 무엇으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한대. 가정하지 말고 가정 싫어. 실제로 관찰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죠? 이 문장과 여기 있는 선택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 관찰에 기초하여 합리성을 논한다고 했어. 자, 지금 이 문장에서는 있잖아. 두 개의 주체가 나오고 있거든. 누구와 누구야? 카네즈만과 같은 확률인지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인데 이 사람들한테 가정하지 마. 관찰해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 말의 전제는 뭐지? 그지?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관찰하고 있지 않고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가정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OX 퀴즈에서는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 관찰에 기초하여 합리성을 느낀다고 했어. 그럼 바로 이 기존의 경제학이 바로 이 경제학과 같은 얘기다. 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선택지는 동그라미다 X다. 그지? X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네.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런 훈련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그치? 그래서 문장 간의 구조를 살펴보는 거. 그 다음 3번. 새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상감청자의 전통 위에 서 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 상감청자와 같지 않았다. 분청사기라는 새로운 전통 도자 양식이 탄생했대. 그럼 봐봐. 새로 만들어진 제품이 무엇을 말하는 거야? 상감청자야? 분청사기야? 당연히 문장 구조상 분청사기구나. 새로 만들어진 제품이란 분청사기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상감청자의 전통 위에 서 있긴 했지만 상감청자와 뭐 하지 않았어? 같지 않았어. 그죠? 상감청자와 분청사기는 같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그지? 그러면 OX 퀴즈 볼까? 분청사기는 상감청자를 계승하였지만 그거보다 뛰어난 기법을 획득했다 라고 나와요. 그죠? 자, 그것보다 뛰어나다와 같지 않았다. 자, 뛰어나다와 같지 않다. 야, 이거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죠? 우리는 있잖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문장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많이 바꿔 쓰냐면 틀리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바꿨어. 틀리다. 아니야. 틀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거야. 같지 않은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는 다르다라고만 얘기했지 더 뛰어나다는 얘기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상상할 필요가 없어. 아주 단순한 이성으로 그냥 그대로 단어를 살짝씩 바꿔가면서 생각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지나친 상상을 하지 마. 그건 여러분들의 망상이지 상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선택지는 맞다 틀리다? 아, 틀리다라고 볼 수 있겠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이 어렵지 않죠? 뭐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참 그래요. 강사가 수업하다 보면 자기 최면인 것 같아. 어렵지 않아. 이건 어렵지 않아. 너희들은 어려운데. 근데 뭐 이 정도는 근데 진짜 어려운 거 얘기할 때 선생님 진짜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옛날에 수능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수능 끝나고 나서 선생님 과학을 잘 못했거든. 근데 나는 문과였는데도 과학 시험을 우리 수능을 다 봤단 말이야. 네 과목. 끝나고 나서 우리 때는 인터넷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날 답 맞추고 싶으면 다음날 신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날 답 맞추고 싶으면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답을 맞췄어야 되는데 텔레비전 보는데 과학 선생님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우리 EBS를 푼 학생이라면 EBS를 봤거든. 그때 컴퓨터로 본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으로. EBS를 푼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러는 거야. 선생님 진짜 EBS 열심히 공부했거든. 근데 진짜 많이 틀렸거든. 정말 많이 틀렸거든. 아마 내가 우리과 들어오는 사람 중에 아마 과학 점수는 제일 낮았을 거야. 근데 다 맞을 수 있죠? 아니, 다 알고 있는 문제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그때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들고 있던 교재를 던졌던 기억이 나요. 그 시험지를. 씨,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선생님도 그죠? 강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자, 다시 일치불일치 4번으로 들어가 보자. 자,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모르지. 앞뒤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런데 우선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집단 수준의 인과라고 하는 것을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이래.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상 필연적인 것과 개연적이라는 단어는 뭐 한 거야?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즉 서로 뭔가 대립되는, 적어도 이 문장 구조 안에서는 대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필연적인 거 땡, 개연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OX. 집단 수준의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죠? 집단 수준의 인과를 개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집단 수준의 인과를 개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이라고 본다. 독립적인 것이라고 본다. 여기 지금 독립적인 것을 본다라고 했는데 오타 나왔어. 독립적인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봐봐.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 개연적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죠. 그죠? 자, 봐봐. 그럼 봐봐.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고, 개연적이다란 말을 좀 알아야 돼. 그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수험생이라면 이 정도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보면, 자, 필연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전의 사건, 이걸 우리가 인과라고 했잖아. 이 전의 사건에서 이 다음 사건으로 오는 과정이,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꼭 붙들어져 있다는 얘기야. 즉 이러한 원인이 있다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러한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필연적인 거야. 근데 개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지. 어떠한 사건이 있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꼭 연결된 건 아니고 연결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란 얘기야. 둘이 한 몸이 아닐 수도 있다란 얘기야. 그게 바로 개연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과 이 사건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이란 말과 가까울까, 개연적이란 말과 가까울까를 묻는 문제야, 여러분들한테. 됐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건 뭡니까? 꼭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집단 수준의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발자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인 것이라고 본다. 꼭 붙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얘기야. 단어만 안다면 이거는 정말 동어 반복이야. 그죠? 총각은 총각이다. 그죠? 영수는 영수다.
동어 반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동그라미야 X야? 바로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죠? 이랬죠.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됐죠? 일치 불일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본적인 시력 테스트 플러스 뭐? 어휘력만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휘력을 키우려는 능력 뭐 별거 없어요. 꾸준하게 비문학 지문 문제 푸는 훈련하면서 주제 파악하는 훈련하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다 풀고 나서 한번 사전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주제 파악으로 넘어갑시다. 자, 주제 파악. 봅시다. 주제 파악의 문제가 2문제, 3문제, 4문제를 선생님이 준비해 놨는데 한번 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주제란 뭐다?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다. 진짜 중요한 거다. 우리 수업에서 가장 핵심이다. 주제란 뭐다? 그러지? 작가가 나에게 하려는 말이야. 뭘 얘기하려고 하지? 이걸 꼭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구상에는 매년 약 10만 명 중에 1명이 목에 걸린 음식물 때문에 질식사하고 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죽을 뻔했어. 동정 상쾌해가지고. 이러한 현상, 즉 질식사하는 현상은 인간의 호흡기관, 기도와 소화기관, 식도가 목구멍 위에서 교차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과 달리 곤충이나 연체동물 같은 무척추 동물은 교차 구조가 아니어서 음식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없다. 인간의 호흡기관이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왜 이렇게 막 교차하는 구조로 돼 있어? 왜 그렇게 돼 있을까라고 물어봤어. 그럼 봐봐. 이게 그럼 이게 이 사람이 몰라서 이렇게 물어봤겠어? 아니지? 그지?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지금부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첫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문제 제기라고 부르고 문제 제기 꼬르머다. 즉 주제다. 이제부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문제 제기는 주제문은 아니기 때문에 주제이지 주제문은 아니기 때문에 물결문이 이렇게 칩니다. 인간의 호흡기관이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해됐죠? 이게 이제부터 나올 얘기죠. 그럼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당연히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이 되겠죠. 자, 문제 봅시다. 윗글에서 글쓴이가 다룬 핵심 문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 핵심 문제를 물어보고 있지? 이거 이꼬르 주제. 자, 인간이 진화 과정을 통해 얻은 이익과 손해는 무엇일까? 2번,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의 호흡기 구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3번, 인간의 호흡기와 소호흡기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 결합은 무엇인가? 4번, 질식사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을 해소시킨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5번,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호흡기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됐죠. 그죠? 자, 다시 샥. 인간의 호흡기관이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샥.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호흡기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어 반복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문단에서 글 전체의 주제가 제시되고 있고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는 게 문제 제기이고 문제 제기 이꼬르 주제라는 것만 안다면 다음 딱 넘겼을 때 5번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답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정리해 줄게요. 무슨 얘기냐? 자, 주제 파악 문제 푸는 방법은 간단해. 내가 그랬잖아. 글 전체의 주제는 수능에서, 수능 비문학에서 글 전체의 주제는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 첫 문단 혹은 두 번째 문단이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주제 파악 문제는 첫 문단을 정확하게 봐야 돼. 혹은 10개 중에 1개 정도는 두 번째 문단까지도 봐야 돼. 플러스 하나 더 마지막 문단까지도 봐야 돼. 근데 이 마지막 문단은 말이지. 이 마지막 문단은 선택적이야. 예를 들어서 글의 구조가 이런 글의 구조가 있어. 자, 봐봐. 글의 구조가 서론 나오고요. 이게 가문단, 이게 나문단, 이게 다문단일 수 있어. 지금 선생님 같은 위상을 지닌 걸로 그렸는데 이것은 나문단과 다문단이 서로 힘이 뭐하다는 거지? 같다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에
라 문단이 이어지고 이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되겠다. 맞아. 나 다 문단이 이어지고 라 마 문단이 이어진 다음에 요거를 바 문단에서 마지막 문단에서 서로 뭐 해주고 있어? 연결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여기서 문제제기 나오고 요 두 번째 마지막에서 그것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답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 주제를 표현해주고 있어. 근데 어떤 글은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제는 뭐만 찾으면 돼? 그때는 굳이 마지막 문단까지 갈 필요 없이 첫 번째 문단만 잡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 이번 수업을 처음 진행할 때 이랬어. 앞으로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때 이런 식이라고 얘기했지 하고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미리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봅시다.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수학과 과학 능력이 떨어진다고 발언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물론 최근 얘기는 아니야. 이거 한 10년 더 된 얘기구나. 실제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잘렸어.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남녀 사이의 특성 차이를 거론한다. 지능지수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지만 검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특성 차이를 거론하는 그들은 여성은 언어적 능력에서, 남성은 수학적 능력과 공간지각 능력에서 우수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공격성이라는 특성에서도 성차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중략이야. 이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야.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의 주제를 우선 찾아야겠죠? 뭡니까? 요거죠.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남녀 사이의 특성 차이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녀 사이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주제 나왔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죠? 주제 파악 문제 풀 때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마지막 문단입니다. 중략된 거 넘어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한 뭉뚱거리로, 한 덩어리로 뭉뚱거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 각각을 하나의 개별체로 보고 접근해야 된다. 성차가 유전적으로 존재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렇다. 과학적으로 그래도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절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네. 성차가 하물며 단순히 편견에 의존해서 집단 간의 차이를 부여하는 경우는 더 말할 가치도 없다. 더 말할 가치도 없이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구분하면 집단으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이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을까? 그죠? 1번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바로 앞문단에서 읽었다시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존재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하는 걸 올라와서 이거 자체가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2번 성별의 차는 원인은 무엇일까? 3번 차별이 옹호될 수 있는가? 근거가 무엇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문단은 이런 내용이었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첫 번째 문단은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맞아?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겠어?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 성별에 따른 차별이 옹호될 수 있는가? 그것은 절대 옹호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 두 문제 풀어봤고요. 세 번째 문제 들어갑시다. 좀 더 쉬운 거죠? 아까 문제랑 비슷해요. 첫 번째 풀어봤던 문제랑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그러면 이거 첫 문단에 다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첫 문단에 첫 문장만 끄집어 왔거든요. 그럼 봐봐. 물결문이 쳐야죠. 왜 물결문이 치고 있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첫 문단에서 문제제기, 물음표 나오면 문제제기고 이거는 주제에 해당된다고 했죠. 즉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행동이 정당해? 정당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글쓴이가 뭐 할 거야? 이제부터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됐죠? 그러면 다음 문제를 봅시다. 윗글에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심 화제 곧 주제. 물론 우리가 첫 시간에 주제와 화제가 다르다고 공부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물론 주제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화제로도 풀립니다. 자, 이건 공평주의의 종류를 얘기하는 그릇이다. 2번 공평주의의 적용 방식을 이야기하는 글이다. 물론 몰라요. 우린 전체 글을 안 읽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온 이유는 그 문장이 첫 번째 글 전체의 주제가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야. 도덕적 정당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공평주의의 개념과 의 개인적 선호의 도덕적 정당성. 다시 가봐. 도덕적 순간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읽었으면 당연히 답은 몇 번이구나? 5번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가보자. 자, 주제팡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 세계 해양의, 이게 첫 번째 문단이야. 평균 수심은 4,000m 가까이 되며 심해저, 아주 깊은 해저에는 태양에너지가 도달할 수 없어서 광합성을 하는 1차 생산자가 생존할 수 없다. 심해저에 서식하는 동물은 결국 바다의 표면에서 해저로 떨어지는 유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유기물들은 해양 생물들이 분해되고 남은 잔존물로서 바다의 눈이라 불린다. 해양 생물이 죽게 되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심해저에 도달할 때쯤이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심해저에 많은 수의 생물이 살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하나의 문단이 아직 안 끝났어. 그치? 어쨌든 뭐 나오는 내용은 심해저에 생명체가 사는데 걔들 살기 진짜 뭐하다? 어렵다. 그죠? 하지만 생물은 항상 생존 방법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생물은 항상 새로운 생존 방법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똑같은 패턴이란 말이야. 문제 제기죠? 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중략됐고요. 이와 같이 심해 열수구에는 화학 합성 세균이 해양의 표층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라크톤과 같은 1차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심에서 태양에너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생물이 진화되어 왔던 것이다. 즉 생존 방법을 찾아왔고 그 생존 방법이 바로 뭐야? 화학 합성 세균 때문에 얘들이 뭐하고 있었구나? 살아갈 수 있었구나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그치?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 심해저에 사는 생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뭐하는 걸? 설명하는 글이구나. 됐죠? 그래서 중심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생명체의 신비, 심해저 생물의 생존 방식. 괜찮죠? 2번 심해저의 생태, 심해저 생물종 간의 먹이사슬. 3번 해양 생물의 역사, 심해 열수구 진화의 현장. 4번 심해저의 신비와 아름다움. 야, 이건 진짜 아니다. 5번 생물학의 역사. 아니다. 우선 심해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녀석은 지상이나 혹은 표층수에 사는 생물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1번. 요거죠. 심해저 생물의 생존 방식을 우리한테 뭐하는 걸 알려주는 글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주제 파악의 문제를 풀어봤어. 가장 기본은 뭐라고 했지요? 가장 기본은 그지? 첫 문단의 중심 문장. 거기에 글의 구조에 따라서는 마지막 문단의 중심 문장까지 끄집어내야지 풀리는 문제가 있고 그냥 거의 대부분은 있잖아. 첫 문단의 주제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읽어도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장 관계 이해입니다. 자, 봅시다. 자, 관계 이해. 관계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한 비문학 지문의 출제 원칙이 세 가지라고 했지?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첫 번째는 뭐였어? 그죠?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쓴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 그죠? 처음과 끝이 완벽한 글을 쓴다고 했고. 세 번째는 뭐였어? 암기된 지식보다는 정보의 처리 방식, 정보의 정리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때 내가 이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글의 내용이 나올 때 그 문제를 낸 선생님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문제를 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냐고? 그러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능력을 원한다는 거예요. 정리. 이해됩니까? 그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바로 관계 이해라는 거예요. 관계 이해. 즉 하나로만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내용을 하나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작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함으로써 이 단어와 이 단어가들이 그것을 정의해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서로 반대의 관계를 가지는지 혹은 같은 의미, 동치의 관계를 가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거는 미학 지문인데요. 우선은 문제를 한번 우선 살펴봐봐. 문제는 요겁니다. 윗글의 문맥으로 보아 이 시계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뭐 한자를 좀 안다면 요 시계라고 하는 게 또 의미 파악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해할 건데 거기에 이제 이걸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시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이 단어랑 같은 의미의 단어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문제 되게 난이도 높았던 문제예요. 근데 나는 참 모르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유는 그러겠죠.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어떤 틀? 그죠? 반드시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를 못하면 못 풀 거라는 그 틀. 그거는 수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보를 뭐 하는 능력? 그치? 처리하는 능력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다시 자 봐봐. 감상의 과정은 주체와 주체의 대화래. 뭔 소리야? 감상 과정에서 예술 작품과 감상자는 서로 다른 관점과 개성을 지닌 두 명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묻고 대답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교정해가는 개방적 태도를 갖는답니다. 아, 까먹었는데 여러분들 꼭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를 미리 풀어봤어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접근하길 바랍니다. 아직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스톱 누르고 꼭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그러면서 서로의 관점을 교정해가는 개방적 태도를 갖는데요. 감상의 과정은 주체와 주체에 대한데 감상 과정의 예술 작품과 감상자는 서로 다른 관점의 두 명의 개인과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주체와 여기서 주체는 하나는 예술 작품이고 하나는 감상자구나. 됐죠? 그다음 자신의 시계 속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진리로 나아간답니다. 그럼 봐봐. 시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상 이 시계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단어야 나쁜 단어야? 부정적 단어야 긍정적 단어야? 그죠? 부정적 단어고요. 진리로 나아간다고 했으니까 진리는 긍정적 단어겠네. 더 가볼게요. 감상자는 예술작품 속에 존재하는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대화 방식의 감상을 통해 예술작품과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는데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소통해서 얻어내는 진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 예술작품을 자신이 갖고 있는 전이의 예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이의 예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외제하는 예술작품을 통해 이를 초월 확대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야를 획득한대. 새로운 시야를 획득한대. 자 봐봐. 첫 문장도 모르겠고 두 번째 문장도 모르겠고 세 번째 문장도 나 잘 모르겠죠. 모르는 게 당연하다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시계가 아니라 진리로 나아간다.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소통의 진리, 소통 끝에 얻어낸 진리이다. 전이의 예증으로 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 구조, 이 문장 구조가 다 뭐해 지금? 같죠? 그죠? 어떤 것은 B가 아니라 C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다가 B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친 다음에 이 녀석과 바꿀 수 있는 녀석을 찾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B, C, B 안 보인다. B, C, B 다시 C, 다시 B,
다시 이 구조 아니냐고. 그죠? 그 다음까지 이어도 동일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작품도 자신과는 다른 감상자를 통해 자신의 의미를 초월하게 된답니다. 여기에는 이제 B 다시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죠. 의미를 초월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윗그림 문맥으로 보아 시계라고 하는 것을 B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랬어요. 그러면 딱 보니까 여기 뭐 있어? 여기 있네. 전이해의 예증으로 삼는 게 아니라 시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하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왜냐면 이거 철학 지문이거든. 앞에서 미학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철학이라고 해요. 미학은요 철학의 한 분파예요. 그래서 거의 기초에서 초반에 배우는 어떤 이론이나 용어들은 철학과에서 배우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 오늘날 널리 회자되는 공론장이라는 용어는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공개된 담론의 장을 말해요. 즉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표현하고 직위를 선생님이 세모 쳤는데 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지 혹시 아세요? 나중에 하겠지만 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입니다. 다시 말하면이 무슨 뜻이냐고요? 다시 말하면이 다시 말하는 거지. 앞에 말했던 얘기를 다시 한다는 얘기야. 근데 앞에 말했던 얘기를 왜 다시 할까? 앞에 말이 좀 어려울까 봐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은 뜻이 같아요. 그래서 즉을 봤을 때 앞문장은 이해가 되고 뒷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면 앞문장으로 이해하면 되고 앞문장이 이해 안 되고 뒷문장이 이해된다면 뒷문장으로 이해하면 돼.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신념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가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건전한 여론을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는 장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공론장은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나왔어요. 됐죠?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A에서 설명한 공론장이 제대로 기능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공론장이요. 제대로 기능한 사례를 찾으라고 하는 건데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의 쓰임을 정확하게 뭐하고 있어? 구현하고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가볼까? 정리를 해야죠. 보세요. 다시 관계 이해는 정보의 정리 능력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널리 회자되고 있는 공론장이라는 용어는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공개된 담론의 장인을 말한대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어디로요? 공적 영역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의견은 당연히 뭡니까? 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어야 돼. 됐죠? 공적 문제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자, 요렇게 우리가 답의 근거를 찾아놨어요. 그러면 1번 인터넷 신문이요.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자, 유명인의 사생활이 공적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X 치는 거죠. 2번 반상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니까 공적 문제다. 마을 사람들이 그 정책을 알게 되더라. 왜 X야? X. 왜 X가? 그렇죠. 개인의 의견이 공적 영역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에게로 가고 있어요. 공적 영역의 의견이 개인에게로 가고 있어요. 방향성이 틀렸죠. 3번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현안을 다루면서 소수 전문가의 대담으로 일관한답니다. 역시 틀렸죠. 그죠? 또 오타. 그 다음 4번 기존 안과 새로운 안을 설명하는 공청회에서 주최 측이 새로운 안을 돋보이도록 설명하더라. 아니죠. 개인의 의견이 공적 영역으로 가고 있지 않죠. X. 5번 시민토론회에서 합의된 의견에 대해 정부기관의 담당자가 여건이 조성되면 정책에 반영되겠다고 하더라. 시민토론회에서 사람들이 뭐 했어? 합의했더니 정부기관의 담당자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대. 즉 개인들이 합의한 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 공적 영역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했죠.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그죠? 5번 체크하고 가게. 그죠? 그 다음 장. 마지막 문제였구나. 자, 여기까지가 관계 이해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주제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주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이 요구하기를 이해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되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하고 노트하려고만 노력한다면, 즉 생각은 뭐가 한다? 손이 한다고 했죠. 손으로 생각하려고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4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 자, 끝나겠습니다. 빠이빠이.